한국공간에너지연구회 이은재 대표의 놀라운 공간에너지 진실을 밝힙니다. 에너지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 해서 이제 말씀 덧붙이면, 에너지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장시키는 게 이제 공간 에너지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을 우리가 제대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에너지 법칙이 왜 확장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 흘러갈 때 부딪히는 심호 상태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저항을 줄이는 연구를 우리가 극단으로 끌고 가는 게 이제 초전도라고 하거든요. 초전도가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자기부상 열차도 있고, 전기 저항이 줄어드니까 송전하는데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이용 분야는 전기 하나 분야도 이게 대단히 많죠. 근데 초전도가 되는 이제 상태가 어떤 원자에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이게 보주 아인슈타인 응축이라고 해서 원자와 원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상태가 보주라고 하는 인도의 젊은 물리학자하고 아인슈타인이 규정한 개념인데, 이 보주 아인슈타인 응축은 최초의 우주가 시작이 될 때는 0에서 시작이 됐던 것처럼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저항이 없어지니까 이 원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현상은 이제 보주 아인슈타인 응축을, 이것이 이제 초전도 체 개발을 위해서 이런 초전도 연구를 보주 아인슈타인 응축 연구하고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수행하려면 조건이 굉장히 이제 온도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절대 영도에서는 모든 운동이 정지됐지만 에너지 요동이 있는 것을 0점 에너지라고 하는 것처럼, 초전도도 저항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되는데, 이것을 상온에서도 이 초전도가 가능한 보주 아인슈타인 응축을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정하게 성과를 좀 못 내고 있는 상태고요. 원자를 냉각시키는 정도의 온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나 이 우주 공간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주만이 우주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발을 딛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간도 우주 공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상온에서도 그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정말 공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해서 진공 상태를 규정하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진공이라고 하는 건 공기를 빼내는 정도에 따라서 아주 낮은 진공, 저진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높은 진공, 중진공, 고진공, 더 높은 진공. 우주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고진공 상태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주 공간에만 펼쳐져 있지, 이 지상 공간에, 우리가 숨쉬는 공간에는 그런 진공을 구현하는 게 공기를 빼는 걸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주로 향해 가는데, 이 지상에도 우리 몸에도 수많은 진공들이 존재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진공들이 없다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들이, 숨쉬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 폐와 늑막 사이에는 진공 공간이 있기 때문에 폐와 늑막이 서로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의 치아와 이빨과 인공 치아, 임플란트를 했던 아니면 틀니를 했던 인공치아의 사이는
이 진공 공간이 없기 때문에 껌을 씹으면 틀니를 하는 사람들은 껌이 달라붙습니다. 틀니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치아는 껌을 잘 씹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진공 공간이 A와 B 사이를 달라붙지 않게 서로 힘을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공 공간을 우주까지 가지 않고서 지상에서 잘 활용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기를 뽑아내야 진공 공간이 된다고 생각. 그러면 이 실험 조건에서는 일상이나 산업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될 수, 이 진공 기술이 포장처럼, 진공 포장이라고 하는 건 채소가 손상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람 생명체가 진공 공간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치아처럼 진공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뼈도 있고, 이런 상태가 돼야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 저희 공간 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이 진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일상에, 우리 내부에, 우리 바로 코앞에 존재하는 진공 공간들을 올바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공 공간을 올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을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저항의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간단한 예로 이 공간 에너지를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진공들, 무수한 진공들을 잘 끌어당기는 구조를 만들어냈을 때 물을 이 공간 에너지가 집적된 장치 앞에다 놔두면 전기 저항이 줄어드는 전기 전도도의 증가가, 전기 흐름이, 걸림돌이 점점 이제 없어지니까 전기 전도도의 흐름이 빨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계측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더 이 연구가 심화되고 체계가 갖춰지는 연구가 되면 초전도의 나름대로 현상까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저비용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전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초전도가 되는, 보조 아인슈타인이 응축이 되는 이런 현상들은 NMR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간 에너지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공간 장치를 통해서 보면 한결같이 NMR을 통해서 보든지 전기 전도를 통해서 보든지 이 저항을 주려고 하는 게, 초전도를 향해 가는 게 이 선폭이, NMR 같은 경우 굉장히 선폭이 좁은 걸로, 이게 선폭이 좁다는 것은 선폭이 굉장히 넓적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점점 거리가 벌어진 게 이제 좁혀지고 있다는, 이런 걸림돌이 많이 없어져 간다는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건데, 이 실험 결과들을 해독해내는 그런 과학자들의 눈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엑스레이를 처음 우리가 개발했을 때 엑스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왜 물질만이 힘인데 어떤 선이 비춰졌는데 손가락 뼈도 보이고 반지도 보이고 이러는지 도저히 해독을 못해서 X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건데, 이 X선을 발명한 렌트겐은 발견이겠죠, 정확한 의미에서. 렌트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유럽 물리학계가 이 부분에 집중을 했거든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나중에는 그 힘이 이제 원자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간 에너지 장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NMR을 통해서 보던, 전기전도를 통해서 보던, 신선도를 통해서 보던, 이것의 공통적인 변화의 힘이 공간에 존재하는 진공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끌어모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해독을 아무도 못한 상태로 이것이 어떻게 귀중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 부분들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절대 무오류를 주장하는 것 같은 불완전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과학이 성전처럼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절대로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과학이 규정한 에너지는 원자에 적용하는 힘이나 강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원자가 나름대로 새로운 원자로 바뀔 때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분열되는 힘들이 양력이라고 하는 힘들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고, 중력이라고 하는 힘들이 있는데, 이 힘들 아닌 힘들을 쓰면 어떻게 나름대로 그걸 에너지 법칙에 위배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얘기를 하면서 못 받아들였는데, 이 힘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나름대로 문제는 뭐냐면, 이 힘들은 원천의 힘이 아니고 원천에서 파생된 힘이라는 거죠. 공간에 존재하는 더욱더 본질적이고 원천적인 힘이 원자의 작용에서 강력과 양력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결합의 힘으로서 전자기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중력의 상태로서 힘이 나름대로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이 힘들은 자기가 근원적인 힘으로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파생된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에너지와 같은 힘을 이 파생된 힘과 구별해서 보면 에너지를 우주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우주에 있던 에너지를 받아들이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원천의 힘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생된 힘보다 에너지를 안 쓰는 것 같지만 적게 쓴다는 거예요. 적게 쓰는 것은 원천의 공간의 힘을 0으로 나름대로 규정을 한 0점 에너지처럼 거기에 근접하는 힘들은 극미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인데, 이 고에너지를 우리는 오랫동안 상용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제로 그러면, 학자들은 막스 플랑크라고 양자역학의 기둥을 세운 분도 0점 에너지 존재를 얘기했고, 디렉도 얘기했고,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지만 민간인이 얘기하다 보니까 0점을 아무것도 없는, 이미 뉴턴 때의 0점처럼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상하고 기이한 사태가 계속 이어진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에는 과학자가 정말 있는 것인가, 과학이 진지한 자세를 계속 지켜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과학계에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왜 과학은 그토록 오랫동안 100년 전서부터 크게는 우주가 시작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공간의 존재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된다고 하는 건지, 이유는 하나거든요. 0점 에너지에서 파생된 힘들이 크게는 4대 힘으로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으로 구성되지만, 그 힘들을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를 양성자 연구라든지 중성자 속에 들어있던 중성미자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나노 단위 세계를 더 좁혀가면서 연구를 하고, 또 암흑물질 연구라든지 암흑에너지 연구라든지 연구만 할 뿐이지 이 힘들의 메커니즘을 못 밝혔는데, 더 원천적인 힘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실용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빛이 있지만 렌즈를 통해서 빛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공간 에너지가 태초일에 존재를 했다면 이게 자유롭게 이용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법이 없는데, 그러면서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왜? 앞에 게 뒤에 걸 조절하니까. 뒤에 게 앞에 걸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간단하게 드러나는 게, 저항을 줄인다는 것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응용돼야 되는 부분을 아까 이제 물과 공기라고 얘기했는데,
물 문제나 공기 문제나 가장 우리가 생명의 기묘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역사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노벨상 연구에 물 얘기가 담겨 있고 공기 얘기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수소까지는 양자역학의 나름대로 출발을 이룬 점으로 주목을 했지만 이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됐을 때 정말 좋은 물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물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 에너지 법칙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공기도 좋은 공기가 생기기 위해서 질소가 됐던 산소가 됐던 에너지 법칙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물 분자의 공간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에너지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구성됐다. 공기 분자 하나하나는 이런 법칙에 따라서 구성되고 나름대로 자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에너지 법칙에 따라서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면 오늘의 환경 에너지 문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 또 나아가서는 이상기후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물과 공기 흐름을 굉장히 커다란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2010년에 제일 먼저 공간 에너지로 어떻게 오늘 우리 지구촌이 처한 기후변화, 정확히는 이상 기후변화죠. 기후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 동안 정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계절의 변화처럼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가 계속 들쭉날쭉 이렇게 변화가 가속되는 이 이상기후 문제를 지금처럼 오직 이산화탄소 맞추지 않고 좋은 물의 흐름과 좋은 공기의 흐름으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처음엔 2010년에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 2011년 과천에서 미국의 나사에 근무하는 나사의 수석 연구원은 조나단 트렌트 박사하고 같이 이상기후 극복과 공간에너지 상관관계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의 그 논리는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기후 얘기를 위해서 어떻게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하냐,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땅에다가 저장하거나 바다 깊이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느냐, 이런 것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경제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상용화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래가자고 세계가 모여있지만, 그런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아직도 경제성이나 안전성에 있어서 이렇다 바로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천의 에너지 작동에 아직도 도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천의 작동이 어떻게 파생되고 어떻게 꼬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오늘의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얘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공간 에너지야말로 오늘의 에너지로서 에너지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파생됐던 환경오염 문제의 그 거대화된 모습인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